네, 이어서 이제 5주차 1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10까지 했고, 오늘은 이 규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 유기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물 독성, 뭐 얘기 많이 했는데, 끝내는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 환경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사실 여기 보시면 항목이 중금속이라든지 유료염 이런 것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는 게 바로 하수입니다. 하수고 그 기준은 뭐냐? 기준은 밑에 보면 이제 대장균이나 연쇄 구균 같은 미생물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어떤 공중 보건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이때까지 중금속이라든지 뭐 기름 오염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도 국제적인 문제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보건상의 문제가 되면 코로나라든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물에 의한 혹은 대기, 비말에 의한 이러한 전염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전 국민한테 큰 영향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되는 것은 공중 보건상의 어떤 나쁜 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수욕장이라든지 아니면 조개 양식을 하는 것, 이미 필요한 양식을 하는 것, 이렇게 기준은 뭐냐? 세계사적 기준을 쓰고 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이렇게 뭐 토론토라든지 카나다, 뭐 미국, 그 다음에 홍콩, 필리핀, WHO, 국제보건기구 이런 곳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당연하게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전국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수질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기준을 공개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어떤 기준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대장균, 장기균. 그래서 그 기준이 100ml당 100 mpm 혹은 100ml당 500 mpm이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뒤에 있는 이것과 거의 값이 뭐 비슷비슷합니다. 100, 1000, 50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기준을 잡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유류 오염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염이라고 하면 보통은 다 유류 오염, 선박 사고에 의한 기름 유출 혹은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3 학생들이 이제 수시 면접으로 해서 와서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해서 이제 면접을 할 때 보면 그때 자기소개서에 보면은 보통 유료오염 혹은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많이 쓰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해당되어지는 유류오염입니다. 여기서 아마 유류오염에 대해서 아마 적어도 2주에서 3주 정도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유류오염 보시면 먼저 유입원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해양의 유류의 기름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오염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류오염이면 보통은 유조선, 그죠? 유조선이 사고가 나서 기름이 유출되었다. 지난번에 있는 것처럼 허베이 스피디, 또 뭐가 있죠? 그다음 몇 년 전에 여수에서 보면은 우이산호라 해서 GS 칼텍스 정유 공장에 접안하면서 부딪혀가지고 또 기름이 유출된 적이 있죠. 그 거의 다 보면 유조선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진짜 그밖에 없느냐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탱커 오퍼레이션. 탱커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은 탱크 사고가 아닙니다. 유조선 선박 사고가 아니고 유조선 그 자체를 운항만 하는데도 기름이 많이 유출되었어요. 사고가 전혀 나지 않고 그냥 유조선에 기름을 싣고 왔다 갔다 수출하고 어딘가에서 수입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도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유출되었습니다. 왜 유출되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유조선뿐만 아니라 모든 데에는 벨러스트 수라는 게 있습니다. 벨러스트 수.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하역시
이 안에 짐을 왕창 싣고 와가지고 짐을 다 빼내니까 배는 가벼워지기 때문에 쑥 뜨게 됩니다. 너무 가벼워서 뜨게 되면 어찌 되느냐? 파도가 아니면 이렇게 흔들리면서 배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역을 하고 나면은 선박평형수, 밸러스트수라고 합니다. 선박평형수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저쪽에 가서 도착해서 거기에서 다시 또 어떤 물건을 실을 때는 물건을 싣기 위해서는 싣고 나서 이 밖에 있는 물들을 다 빼냅니다. 이렇게 평형수를 배출하고 싣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옛날에는 지금은 보면 선박평형수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짐이 들어가는 부분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벌써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로 옛날에는 뭐냐?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있는데 이겁니다. 아, 설치 좀 해야 되네. 옛날에는 20만 톤급 유조선이 있으면 기름을 20만 톤 실으면은 기름을 쫙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 기름을 20만 톤 내리면은 바로 거기에다가 기름을 실은 곳에다가 다시 밸러스트 수를 넣어요. 선박평수를. 그럼 어찌 되느냐? 여기 있죠? 20만 톤급 유조선에는 기름을 다 떼고 나면 그래도 옆에 벽면에 붙어 있는 게 800톤 정도 됩니다. 800톤 정도가 배 안에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바로 그 기름을 실은 곳에다가 밸러스트수를 실어요. 싣고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으로 갔다가 원주를 싣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밸러스트수를 다 버려야 되겠죠. 그럼 쫙 버립니다. 그럼 그때 밸러스트수를 중동 그 인근 바다에 도착했을 때 다 버리면 어찌 되냐? 그 안에 묻어있던 남아있던 이런 기름들이 함께 다 나와버려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양 오염에 대해서 심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 싣고 가는데 기름을 실었던 곳이라 하더라도 배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밸러스트수를 실어야 된다. 그래서 기름을 실었던 곳, 그 넓은 공간에 기름이 남아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냥 선박평수를 싣고 갔다가 그 사이에 선박평수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기름이랑 막 섞이겠죠. 그죠? 그 섞여진 그 선박평수를 그냥 바다에 그냥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상당한 양의 기름이 해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양이 얼마냐? 그만큼이다. 연간 16만 톤 정도. 연간 100만 톤 다니니까 연간 16만 톤이 그냥 유조선을 운항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러한 방법으로 16만 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연간 유조선 사고, 액시던트. 유조선 사고에 의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겁니다. 유조선 사고는 일시적인 거예요. 잴 수 없으면 해왕 조건이 나쁘거나 기후 조건이 나빠서 갑자기 파도 때문에 막 부서지거나 자초하거나 해서 나오는 건 진짜 드문 경우인데 평균적으로 냈을 때 116만 톤 정도가 유출되었다면 그냥 이것은 사고가 하나도 안 나도 꾸준히 16만 3천 톤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 어쩌느냐? 당연하게 해양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엄청난 양의 기름이 이런 중동에서 이렇게 막 옵니다. 그죠? 이렇게 막 이동되고 있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 로드 온탑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름을 싣고 가서 기름을 담았던 그 넓은 통에다가 선박평수를 담지 말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좀 쓰자 라고 하는 게 로드 온탑 시스템입니다. 이 그림이 있습니다. 기름을 싣고 갔어요. 기름을 다 내리는데 여기다가 밸러스트 수를 갖다가 선박평수를 몇 군데 이렇게 넣습니다.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선박이 안정화될 수 있을 만큼만 밸러스트 우유를 채웁니다. 채우면은 될까요? 당연하게 주변에 여기에 있는 기름들은 섞이겠죠. 섞이고 기름은 어찌 될까요? 물보다 가벼우니까 이 위로 뜰 겁니다. 위로 뜰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 중에서 물은 펌핑해서 버리고 위에 있는 기름만 따로 뽑아가지고 기름만 뽑아서 여기다가 모으고 그 다음에 물은 버리고 위에 있는 기름만 따로 뽑아서 처리를 한다. 이게 바로 로드 온탑 시스템. 그러니까는 지난번에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세척도 하고 뭐 모으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여기다 기름 채웠다가 이거 그냥 휙 다 버려버렸어. 근데 이제는 다 버리지 않고 따로 다 모아가지고 펌핑을 해서 한 곳에 기름을 모아줍니다.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더 나아진 게 뭐냐? 여기는 선이 있고요. 더 나아진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예 기름을 보관하는 것하고 원유를 보관하는 것하고 밸러스트 수를 보관하는 것을 완전히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Segregated Ballast Water입니다. 사진을 딱 보시면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승박을 만들 때 여기 유조선 단면에 잘랐어요. 앞에서 봤는데 여기는 기름을 싣는 곳이에요. 기름을 쫙 다 뺍니다. 다 빼면 가벼워지겠죠. 그만큼 가벼워지면 이게 뜨니까 거기다가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승박 평형수를 넣습니다. 어디에 넣느냐? 여기 넣습니다. Segregated Ballast Tank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닷물을 채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름을 채우는 것하고 바닷물을 채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습길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했다가 도착하면 이물만 휙 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기름하고 습길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기름을 싣고 여기에다가 밸러스를 싣고 그렇게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로드 온탑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기름을 실을 때 미리 이런 경막이 있어서 몇 군데만 밸러스트 수를 싣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름과 섞여져 있는 것은 또다시 분리를 해가지고 물은 버리고 기름은 따로 보관해서 처리하는 방법. 로드 온탑. 지금은 전혀 기름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되어진 승박평일수 보관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유조선 운항에 따른 기름의 유입을 많이 줄였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유조선 운항에 따른 기름의 해양으로의 기름 유입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체 청소, 수리 등을 위한 지상 작업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의외로 보면 여기 보면 당연하게 이 배는 항상 배가 운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교 배도 보면은 1년에 뭐 한 100일, 150일 운항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저기 승박 조선 수리소에 가가지고 항상 체크를 받습니다. 체크를 받고 체크받기 위해서는 배를 완전히 육지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안에 있는 거 뭐 기름 같은 거 다 빼내고 닦아내고 쪼이고 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승박을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수리하는 청소하겠죠. 그럴 때 보면 잘못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몽땅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제거할 때 보시면은 여기 보면 잘못하면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곳에서는 기름이 유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양도 보통이 아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름이 나오게 된다. 예전에는 이 양도 연간 3만 톤이었는데 지금은 2,200만 톤. 지금은 아마 더 떨어졌을 겁니다. 이제는 훨씬 더 관리가 잘 됩니다. 이게 승박 수리뿐만 아니라 부두에서의 적재와 작업. 그럼 이것은 부두에서 나옵니다. 부두에 어떤 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부두에 와서 짐을 싣거나 내거나 하죠. 그죠? 적재하거나 하향하거나 하죠. 그죠? 그럴 때도 실수에 의해서 기름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배 엔진으로부터 유출되어진 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4학년 되어서 저랑 배를 타고 일본에 아마 견학할 줄 알 건데 관광도 하고 견학도 할 텐데 배를 타면 항상 기관식에 내려오면서 항상 기름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이런 곳에 보면 어떤 엔진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기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름이 끊어지느냐 밑으로 모이게 되고 이게 빌지라고 해서 여기는 물이 있는데 기름이 섞여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옛날에는 그냥 휙 버리는 거죠. 이렇게. 버리는 거죠. 그 양도 만만치 않다. 그냥 선박 해체. 선박에 우리 차량도 보면 다 쓰고 나면 어찌 됩니까? 선박 저기 보면은 이제 폐차합니다. 그죠? 폐차하면은 돈 받고 우리 아마 재활용할 수 있는 선수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을 주는데 차량 폐차는 모든 국가에서 다 합니다. 그 안에서 다 할 수가 있는데 선박은 이게 단가가 안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선박 해체는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여기 이제 파키스탄 나왔죠. 동남아시아는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배가 그냥 큰 배를 썰물 때, 밀물 때죠. 밀물 때 최고 속도로 확 와가지고 얹혀버려요. 이렇게 바다에다 육상이 올라오도록 얹혀버립니다. 얹혀버리면 썰물되고 물에 빠지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올라가서 하나씩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선실에 있는 욕조, 변기, 책상 이렇게 쓸만한 것들 전부 다 재활용하기 때문에 다 뜯어냅니다. 여기는 보니까 냉장고가 나와 있네요. 다 뜯어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이거 뭐죠? 강철이죠, 그죠? 일일이 다 분해합니다. 이거 보면 몇 개월이 지나면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런 거 알 때 어찌 될까요? 이 배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이 안에 기름이 있겠죠. 기름이 있는 상태에서 와서 탁 얹혀놓고 이 배를 운항한 사람들은 그냥 아마 비행기 타고 자기 나라 갈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뭐 기름 약간 남아있었다. 여기에 뭐 변기통에 똥이 가득 찼다 해서 그거 다 치우고 갈까요? 그냥 가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그런 거 다 있어도 재활용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다 분해해서 다 씁니다. 이런 그러한 과정에 기름이 유출되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보면 자그마한 도중에 폭발하거나 12명 숨지고 50명 다치고 일어나서 이게 큰 게 툭 떨어지고 막 그래요. 실제로 상당히 위험한 그 다음에가 유조선 사고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조선 사고로 인해서 기름이 유출됩니다. 이 표에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 뭐 아모코 카디즈호 한 번에 엄청난 양은 22만 3천 톤 수송이 있는데 모든 게 다 유실됐다고 되는 거죠. 엄청난 양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게 몇 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번에 뭐 3만 톤, 25만 톤, 14,000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리스입니다. 대형상하고의 리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조선만 사고가 나느냐? 당연히 일반 선박도 사고 납니다. 근데 유조선은 엄청 크지만 일반 선박은 좀 자그마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반 선박도 사이즈가 점점 더 커졌어요. 특히 수출선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이런 배는 어쩌느냐?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기름도 엄청난 기름을 싣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들이 사고가 나면 상당한 양이 해양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 생산. 우리나라는 우리 제7공구의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있죠, 그죠? 이런 게 이제 플랫폼이죠. 이렇게 석유를 생산하는 석유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생산하는 과정에 기름이 상당히 많이 유출되어야 됩니다. 이런 드릴링 모드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면 잘 안 됩니다. 여기가 머드를 넣어야 돼요. 머드를 넣는데 여기 자체가 뭐죠? 여기에 석유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석유가 있으면 이 여기도 어찌 될까요? 석유가 좀 퍼져 있겠죠, 그죠? 약간 석유 확산되어져가지고 얘도 상당히 고농도의 석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파면은 어찌 될까요? 파면은 이렇게 머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때 이 머드에는 기름이 그리고 이게 석유 플랫폼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 폭발이 또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일반 공장에서 폭발하듯이 이렇게 석유 플랫폼에서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숨박들이 와서 불 끄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폭발도 일어나면 이때 동시에 기름이 상당량 계속 기름을 뽑아내고 있는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당연히 기름이 계속 유출되지겠죠. 그죠? 지난 몇 년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 보면 딥 워터 라이징인가 있죠. 그죠? 위에서 터진 게 아니고 저 밑에서 유정이 터져가지고 기름이 엄청난 양이 나왔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론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에 상당한 양의 기름이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유공장. 정유공장이라고 해서는 여기 다양하게 원료가 오면은 그 원료를 정제해서 기름을 만듭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그런 곳에서 배출수가 나오게 되고, 배출수에는 농도가 꽤나 높아요. 어떤 곳에서는 100ppm까지 기름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기준치는 5ppm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치는 5ppm. 근데 실제로 여기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정유공장 배출수에서 COD, 설파이드, 스베이트 막 쟀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오일. 기름이 있네요. 그죠? 기름이 얼마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19ppm. 꽤나 높은 농도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한 양의 기름이 정유공장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것 자체가 이거죠. 해양을 오염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도시나 강을 통한 유입.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강을 통한 유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평일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차들이 많이 다니면 어떤 차들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끝내면 부식이 일어나서, 특히 아파트 주차장에 아마 내려가 보시면은 차가 다 빠지고 났을 때 아파트 주차장 보면은 그 주차장 밑에 보면은 검은 오일들이 떨어진 게 여기저기 보여요. 그건 뭐냐면 부식이 일어나서 차 안에 있는 기름이 조금씩 생긴 겁니다. 그게만 생겼으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아마 운전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마트나 이렇게 주유소에 와서 기름 넣다 보면 계속 넣죠. 넣다가 넣었다 뺐다 할 때지 되니까 한두 방울씩 계속 밑에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아파트 주차장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차량들 주차해놨다가 나중에 타고 나갈 때 되면 어찌 될까요? 당연하게 차를 이런 학교나 회사 주변에 주차했다가 떠날 때까지 기름이 또 떨어진다. 그 밑에. 그렇게 기름이 떨어진 것은 나중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최종적으로 그 기름들이 식혀가지고 배수로 혹은 하천, 강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양도 상당한 양입니다. 대기를 통한 유입. 이것도 보면 차량에서 우리는 기름을 가솔린을 쓰면은 디젤 차량이든 가솔린 차량이든 100%다 연소되면 제일 좋겠지만 100%다 연소가 안 됩니다. 불완전 연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완전 연소가 되면, 근데 여기 보시면 차량 배기가스입니다. 차량 배기가스에 어떤 입자가 있는 막 나오는데, 그 입자에서의 농도를 어쨌든 이것들이 다 뭐냐? 기름입니다. 기름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나와서 이것이 대기로 넘어가게 되고, 대기에 나갔다가 그것이 이제 비가 내린다든지 눈이 내린다든지 하면 이것들이 다시 육지 혹은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양도 상당히 많다. 당연하게 석유 플랫폼, 아까 말한 것처럼 석유 시추하는 플랫폼에서도 보면 여기서도 불완전 연소되는, 모든 석유 시추선에 보면 옆에 계속 기름이 나오면서 불을 내고 있습니다. 불을 내는데 이게 완벽한 연소가 되는 게 아니고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기름이 나와서 대기로 유입된다. 그 다음에 해양 투기, 이런 것들,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강하구나 항구의 항로는 규칙적으로 준수해야 됩니다. 강하구라는 것 자체가 뭐죠? 계속 육지에서 어떠한 강우나 여기에서 입자들 흘러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강하구에 삼각주가 형성되거나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 곳에 만약에 항구가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쌓이니까 준수를 해야 됩니다.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은 계속 산업이 발달하고
선방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 밑에 있는 퇴적물은 보통 기름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수물들을 해양에 투기하게 되면 어찌되냐, 그때 당연하게 이 준수물 안에는 당연하게 여기도 기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뭐 주변에 항구단지죠, 그죠? 항구단지에 이런 준설기가 와서 이렇게 막 퍼냅니다. 퍼내는데 여기 보면 뭐 PAH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기름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퍼내서 어딘가에 갖다 버린다 이 말이죠. 버린다는 말은 뭐죠? 기름이 들어간다. 자연적인 유입도 있습니다. 시공영상 여기까지 하고 2교시에 이 뒷부분을 하겠습니다.